저기 90쪽에 그 용어를 표를 만들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죠. 90쪽에 표의 맨 위에 보시면은 참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금 균등 분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대부액 1억 원이고 연 10%고 그리고 10년 만기 매년 말 원금 균등 상환 이렇게 해야 되죠. 매년 말 원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있는 내용도 기간 밑에 기억이 원리금 지불액이 아니고 원금 상환액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금 상환액. 그렇게만 바꾸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원리금 상환, 기억이 원리금 상환, 원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아니고 원금 상환액. 기억이. 디귿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어차피 디귿은 이제 원리금 상환이 그 기억과 니은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 기억과 니은을 합한 게 디귿이거든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뒤에 부동산 관리 활동, 그리고 마케팅 활동, 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자, 부동산 관리라는 주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부동산 관리. 보통 부동산, 누군가 부동산을 좀 관리 좀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뭘 하면 부동산 관리해 주는 것 같아요? 청소해주고, 깨진 거, 갈아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뭐, 이러면 이제 부동산을 일단 관리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기술적 관리라 그래요.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이런 측면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배가 어떤 건물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전문 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아파트에는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80실의 오피스텔이에요. 80실의 오피스텔인데, 그 선배가 이제 소장 겸 이제 뭐 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다른 직원이 둘이 더 있어서 이제 2교대로 이제 늘 상주하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래서 낮에는 2사람이 근무하고, 밤에는 그 혼자서 이제 잠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일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다 이제 구분 소유가 돼 있대요. 80실의 오피스텔이 다 구분 소유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다른 등기부는 다 깨끗하대요. 그게 그 80실이 전부 다 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통째로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구분 소유되어 있는데 저당 설정된 게 하나도 없대요. 저당 설정된 게 전혀 없이 80실이 다 한 사람 건데 그 주인이 한 달에 한 2번 사무실에 찾아온대요. 한 달에 2번 사무실 찾아와서 이렇게 브리핑 받고 1년에 한 6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선배가 이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다 관리를 해주고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뭐 주차 타워가 있어요. 주차 타워에 뭐 이런 거 해줘야 되고요. 뭐 청소 용역 같은 거 해서 뭐 청소도 해주고 보안 세콤 이런 거 다 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소하고 보안 세콤 뭐 주차 타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80개 중에 한 개가 다른 거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게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방을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선배가 오기 전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던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배도 그거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을 새로 내놨는데 이제 안 나가길래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사연을 봤더니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이미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대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확인 안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럼 그 전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서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소를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 안 하고 들어오니까 방이 안 나가는 거죠. 자기도 그걸 확인해서 없애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 전 세입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 세입자가 조사를 수소문을 해봤더니 호주에 가 있대요. 호주에. 이러면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대사관을 거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부동산 관리예요. 지금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리 얘기하는 거였어요. 무슨 관리일까요, 이게? 이거는 법적 관리죠. 법적 관리. 등기부상 있어서는 안 될 거, 이런 것들. 또, 자, 그 주변에 중개사무소에 이 선배가 갑이에요, 갑. 왜 그러겠어요? 80시를 내놓는 그 주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주인은 지금 한 달에 2번 이렇게 브리핑 받으러 오는 거고, 보고 받으러 오는 거고, 물건 내놓고 계약서 쓰고 하는 당사자는 다 이 선배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보세요. 오피스텔은 이게 회전율이 빨라요. 보통 주택은 2년에 한 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2년에 한 번 이내거든요,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고 치면은 1년에 계약서를 몇 번 쓰는 거예요? 80번 쓰는 거죠. 계약서를 1년에 80번 쓰면 한 달에 몇 개요? 한 달에 한 7개 쓰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싸게 받고 뭐 이런 거 또 따져볼 거 아니에요. 또 청소 용역업체, 청소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지만 청소 용역업체 견적 받아보는 거죠. 또 오피스텔 그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맞는지 적당한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 이런 거는 무슨 관리라고 봐야 돼요? 경제적 관리라고 봐야 돼요. 수익 비용을 따지는 거니까. 수익 비용 따지는 건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경기 다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광의의 관리. 우리가 말하는 관리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에서 아까 1.3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제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주제에서 10문제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총 13문제인데 13문제, 최근 10년간 13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10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놈이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에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부동산 관리 내용. 그럼 법적 관리하면 어떤 측면이 나오는가요? 무슨 등기부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법상 어떤 규제사항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관리? 법적 관리예요. 그래서 권리라는 표현이 주로 나와요. 권리. 권리 분석. 권리 또는 계약 이런 말이 나와요. 계약. 계약, 예약 이런 것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관리도 어디에 집어넣어요? 법적 관리에 집어넣어요. 자, 그런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경제적 관리는 수익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따진다 그랬죠. 수익 비용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는 경제적 관리요. 그러니까 회계 관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력 관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인력 관리, 사람 관리하는 거를 기술적 관리라고 할까요? 요거는 경제적 관리 집어넣어요. 인력 관리는 그 인력 관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인사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사부에서 하는 게 급여도 하고요, 자르는 것도 하고요, 또 배치도 하고요, 또 채용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내보낼 때까지 이 사람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인사부에서 하죠. 맞나요?
이럴 때 배치하는 거, 뽑아서 배치하잖아요. 배치할 때 적재적소의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죠. 관리가 적성인 사람한테 영업을 하게 한다거나 영업이 적성인 사람한테 의자에 앉혀놓거나 이러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못하죠. 돈은 돈대로 줘놓고 월급 줘놓고 그 달리는 사람,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을 앉아있게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을 영업으로 보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 배치하는 게 인력 관리거든요. 그렇게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력 관리를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경제적 관리로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런 관리.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건 뭐 기술적 관리는 위생 관리, 청소 같은 거, 방역 작업 같은 거, 위생 관리, 또 설비, 뭐 주차 타워 같은 거, 뭐 냉난방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그다음에 뭐 보안 보전 관리, 보안 세콤 같은 게 있잖아요. 보전은 현상 유지란 뜻이에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 이건 뭐예요? 기술적 관리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영역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하는데요. 부동산이란 것은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이걸 에셋이라 그래요. 에셋. 부동산을 이거 프로퍼티 이렇게 하는데요. 시설 관리는 이제 영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제 내부 시설이니까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셋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자산 전부 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셋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이나 예금, 다른 자산도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그 자산의 일부로서 부동산을 관리할 때 부동산 관리에서의 자산 관리라 그래요. 뭔 소리냐? 제가 아는 놈이 주식하다가 홀랑 다 털어먹고 재산도 많았어요. 20대 때 수억을 벌었어요. 20대 때 수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서울 올라와 가지고 홀랑 다 털어먹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당시에 어릴 때 자기가 뭐 학원도 운영하고 애들도 과외도 하고 했는 그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그래서 관리한 것이 모텔이었어요. 그 모텔 꼭대기에 이제 살면서 그 이제 부동산을 이제 모텔을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애가 워낙 똘똘한 애예요. 똑똑한 애입니다. 아주 굉장히 비상한 애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텔들을 다니면서 서비스 수준이 어떤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하룻밤씩 자가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실태를 다 조사를 한 후에 그 모텔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다른 데보다는 낮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걸 다 조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걸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얘가 좀 현명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봤을 때 역시나 잘하고 하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네가 다 한번 좀 맡아서 해봐라.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겼는데 다 맡기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여기저기 이제 자산 상태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숙박업소, 부동산이라는 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모텔이에요. 모텔. 그러니까 이 자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편중돼 있으니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산도 좀 해라. 이렇게 코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장한테,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관리예요? 이런 건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 자산 관리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원래 그 모텔 관리해달라 그랬죠. 이럴 때는 이 친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모텔의 운영 수익이 제일 높게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 그래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할 때는 그 프로퍼티란 단어가 영어로는 재산, 자산 이런 번역이 다 돼요. 우리 번역을 할 때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가 하면은 부동산 그 자체만 쓰는 표현일 때 프로퍼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에셋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돼요. 다른 종류의 자산도 고려를 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보유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류의 자산도 편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신경 쓴다 이 소리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에셋 매니지먼트로서의 부동산 관리고요. 다른 거는 보지 않고 뭐만 살펴보는 거. 딱 그 프로퍼티,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이게 부동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거 번역을 부동산 관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좀 좁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내부 시설 유지 관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할 때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요거 하나 하고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요 둘을 짝짓기 한다면은 어디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로 짝짓기 해야 되고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한다 할 때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내부 시설 유지 관리예요. 됐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조금 더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위혼이에요. 자위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그래요. 자위혼. 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관리 영역에는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관리 내용에는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관리 방식은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요. 자, 근데 순서가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순서는 이렇게라고 봐야 돼요. 자가관리 다음에 혼합관리로 갔다가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최근의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의 관리. 위탁관리가 많아진 이유가요. 이것도 IMF예요. IMF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정말 크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 하잖아요. 환란. 왜 역사에도 우리 임진왜란 하잖아요. 임진왜란 후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를 하다 보면은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후 뭐 이렇게 신분제도도 막 바뀌기 시작하고 막 이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신분제도가 약간씩 문란해지잖아요. 저 뭐죠? 돈 주고 저거 호적 사고 막 이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무튼 이 IMF 때문에 부동산 관리 방식도 위탁 관리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쳐서 가는 거죠. 왜 위탁 관리가 많이 생겼는가 하면 IMF가 우리 이제 아까 복습할 때도 했지만 저당 유동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돈을 구하기가 힘들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가 없잖아요.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부채를 상환을 못 하는 거죠. 디폴트 돼버리면 이제 난리 나니까. 그래서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구하는 상징적인 국민 운동이 바로 금모기 일이었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모아봐야 그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금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전체 여러분 자산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죠. 금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한다 해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금 모아가지고 달러를 마련한다 해봤자 그는 얼마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돈 되는 거는 덩치 큰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산 중에 집이 좋지. 부동산이죠. 부동산 팔아야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를 팔아야 돼요? 부동산을 팔아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하기 쉽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려면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허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기가 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샀다고 해요. 뭐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요때 아니에요. 저도 돈만 있었으면 엄청 샀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도 못 산 거지. 아무튼 자 그렇게 샀어요. 샀는데 주인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죠. 그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관리 해야지. 위탁관리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요. 부재 소유자가 많아요. 부재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요. 또 있어요.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자 했죠.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저하고 모여서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면,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전문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위탁해서 막 관리를 해야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그런 관리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받고 하는 걸 누가 다 해준다고요? 관리 회사에서 임대료 받고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거를 다 누가 해준다고요?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료 받은 것 중에 수수료를 그 회사한테 좀 주고 남는 수익금은 우리한테 배당해 주는 거 다 누가 해준다고요? 관리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 회사. 위탁 관리 회사.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 소유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해요. 우리가 주주가 됐잖아요. 우리가 주주가 돼서 우리가 차린 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렸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니죠. 맞잖아요. 우리는 주주가 된 것이고 그 부동산을 매입한 주체는 그 회사가 매입했죠. 그 회사가 매입을 했지.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 거죠. 이렇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탁관리 회사가 필요해요. 그 위탁관리, 자산관리 회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위탁관리가 많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요걸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은 장단점을 많이 물었어요. 예,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자가관리를 했을 때의 장점. 그거는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연결이 돼요. 예, 요쪽의 단점은 요쪽의 장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교재 보시 마시고요. 자,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외부 관리 회사가 와서 관리하다 보면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이 되겠죠. 자가 관리는 내부 사정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자가 관리는 장점이.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양호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면은 그 여기저기 어떤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통합적으로 이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은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은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 통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통제도 잘 되고요.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가 관리의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으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교체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더 커져버리거나 다른 걸 영향을 미쳐서 이런 비전문적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발전적인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타성에 젖는다 그래요. 또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위탁 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부 사정이 잘 유출되거나 통제, 통합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가죠. 전문가에게 위탁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은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줄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혹시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카센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카센터 우리가 차를 맡기잖아요. 차를 맡기면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줄 우려도 있다는 거죠. 덤탱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단골을 만들어요. 단골을 만들어서 단골집에만 가요. 그러면 그럴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는 믿고 맡겼는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받으면서 이걸 제대로 관리 안 해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늘 가던 이제 단골집을 이제 한 10년 가까이를 갔는데 이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동을 걸면 이 벨트가 도는 소리, 삑 소리 나죠. 벨트가 오래되면은. 그걸 가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냐고 물으니까 5만 원이래요. 그러냐고 갈아달라고.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치 4만 원 달래요. 5만 원이라 안 했나요? 이 벨트가 한쪽밖에 없어서 한쪽만 갈았대요. 두 개를 갈아야 되는 한쪽만 갈았대요. 근데 왜 4만 원이냐니까 그거는 재료값은 만 원인데 공임이 3만 원이기 때문에 벨트 한 개 갈았으니까 벨트값 한 개 공임 3만 원 4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걸 이제서야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가더니만 찾았대. 벨트를 한 개 찾았대요. 없던 벨트를. 그러면서 그걸 해주면서 5만 원 달래요. 얼마나 찜찜해. 이게 내 차에서 뺀 거를 다시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날 한 일주일, 한 달은 괜찮았어요. 한 달 뒤에 또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심이 더 확신이 되는 거죠. 의심이. 내 차에서 뺀 걸 넣었다는 느낌. 그러면서 계속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만에 소리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좀 재어놨겠죠.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다시는 안 간다. 근데 나중 되면 그 집을 갔다는 사실을 또 까먹어. 또 그 집을 그 집을 갔다는 사실을 까먹고 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 뭐예요? 신뢰 문제, 신뢰. 저 사람을 과연 믿고 내가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가장 위탁 관리의 단점이에요. 영리만 추구하는 거죠. 영리만. 관리업체에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전형적인 장점은 얘는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과도기. 그러니까 여기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합하다. 요거에 이제 장점이 있고요. 한꺼번에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이제 섞어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업체한테 맡기거나 보안 용역업체한테 맡기거나 이런 거는 위탁 관리하고 경제적 관리나 법적 관리는 소유주가 직접 하고 그렇게 섞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용역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다가 일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일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 그 마케팅을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105쪽에 있는데요. 마케팅 하면 그 뜻이 뭘까요? 마케팅. 마케팅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홍보, 또 영업, 또 판매, 또 다예요. 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답니다.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 못해요.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 못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하죠.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해서 그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촉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판매한 후에는 뭐 또 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서 다음 상품을 생산할 때 다시 또 투입을 해야 돼. 이 견해를 투입해서 새로운 또 이 상품을 신상품을 생산할 때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제반 활동이라고 그래요. 제반 활동.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제반 활동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전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괄호 1번의 의의를 보시면은 부동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겠어요? 이윤이죠, 이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반 활동. 여러 가지 이제 제반 활동이다. 됐나요? 자,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나타난 것이 마케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한창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소득 수준이 소득 수준이 막 이렇게 막 한창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죠. 시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생산하는 업체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업체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 당시는 70년대만 해도요. 제 기억으로 고무신이 굉장히 아직 많이 신던 시절이었어요. 70년대. 기억나십니까? 신어보셨어요?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이 고무신을 많이 신었는데 처음에는 검정 고무신이었어요. 검정 고무신. 그래도 조금 돈 있으면 흰 고무신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게 70년대 중후반 넘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운동화도 신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공급자들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AS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때는 물건 팔면 끝이었습니다. 왜? 싫으면 마세요. 이런 배짱이죠. 공급자들이. 물건 없어 못 파니까. 물건 없어 못 파니까 공급자들은 배짱입니다. 자, 그러다가 공급자들이 돈이 되니까 이제 공급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만들어내 놓는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누구 입맛에 맞게 해야 돼요? 소비자 입맛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마케팅이 없었다고요. 물건 없어 못 파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했어요?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거는 이제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80년대부터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게 80년대. 그러면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마케팅이 언제 들어오나? 부동산 분야는 좀 더 늦게 왔어요. 부동산에서는. 왜냐하면은 집이 없었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없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중에도 한지붕 세 가족 이런 드라마 있었죠. 한지붕 세 가족. 이게 왜 한지붕 세 가족이에요? 집이 부족하니까 한 집에 세 가족이 사는 수밖에 없죠. 그게 몇 년 된가 하면 90년대 초반이에요.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 뜻이죠. 그럼 언제부터 한지붕 세 가족이 안 됐냐? 2000년대 들어와서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한지붕 세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1인 1가구 1주택 시대가 됐어요. 물론 지금 세를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두 채씩 갖고 있고, 그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세 놓은 거죠. 거의 50% 가까이가, 40몇 프로예요. 40몇 프로 가까이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한 집당 한 주택에 살 수는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자,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만든다고 분양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업체에서도 이제 뭐가 필요해요?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레미안, 푸르지오. 옛날에는 그냥 대우아파트,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했지 무슨 거기에 브랜드를 붙였어요. 왜 브랜드를 붙이겠어요? 이제 뭔가를 차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들한테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 새로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만든다고 해서 팔리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드디어 마케팅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마케팅. 이 전부 다 누구 주도에서, 공급자 주도에서 누구 주도로, 수요자 주도로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주로 출제가 됐는데, 마케팅 전략. 이 전략이 시장 정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정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뜻만 알아도 되는 정도고요. 그나마 내용이 좀 있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요거는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도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이거 단어 뜻만 구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시장을 점유한다. 시장을 점유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든다. 부동산 말고요. 예를 들어 옷을 만들어 판매하겠다. 그러면 옷 시장을 다 점유할 수 있나요? 그 많은 종류의 옷, 그 많은 연령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나눠야 돼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시장을 나누는 거죠.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느냐, 남성복이냐, 여성복이냐 이렇게 시장을 나누어요. 시장을 나누는 걸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세분. 시장을 나눈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시장 나눈 것 중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거를 타겟이라고 해요. 타겟. 영어는 세그먼테이션. 영어 단어 세분 나누는 걸 세그먼테이션 그래요. 이걸 타겟이라고 해요. 타겟. 그걸 뭐예요? 표적 시장을 정하는 거죠. 자, 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존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상품이 이미 있을 수 있죠.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기존에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없었다면 내가 처음 하는 거는 독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시장을 창출해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게 끝내주죠.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미 상품이 있는 시장이라면 그 상품과는 뭔가 차별화를 해야죠. 똑같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이게 포지션인데요. 차별화로 번역이 돼요. 포지션이 왜 차별화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이 위치죠. 위치. 포지셔닝. 자리 잡는 게 가격대가 저가, 중가, 고가.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차별이 되는 거고 제품 측면에서 뭐 디자인을 강조하느냐, 기능을 강조하느냐, 내구성을 강조하느냐, 어떤 위치에 자리 잡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품마다 그런 특징들이 약간씩 있죠. 뭐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제품이 있는 반면에 디자인이 좀 괜찮은 또는 뭐 내구성이 괜찮은 뭐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해서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그 차별화의 내용이 4가지예요. 4가지. 차별화를 하더라도 4가지로 나누어서 차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측면의 차별화, 제품 측면의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이 여러 가지 측면의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가격 측면에서는 뭐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저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제품 측면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디자인이냐, 뭐 기능이냐, 내구성이냐 이렇게. 유통 경로 측면에서는 이걸 뭐 전문 대리점을 전문 판매 대리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대리점도 많았죠. 무슨 의류 상품의 뭐 대리점도 많았죠.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대형 할인점이 워낙 유통업체로서 많이 그러니까 그게 유통 경로죠. 다 유통 경로의 차이. 그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 광고를 뭐 전문 광고 모델을 쓸 거냐 아니면 일반인을 광고 모델로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이 내용들은 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고객을 점유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고객을 점유하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요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여기 아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attention 주목이라는 뜻이에요. 주목. attention 하죠. 이 attention이라는 단어는 아마 전 국민이 다 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렷 경례 이거부터 배우니까 attention 이게 주목 이런 차렷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I가 interest 흥미 그다음에 desire 욕망 욕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션 행동으로 나와 행동 액션이 액션 하잖아요. 행동 이렇게
자, 이럴 때 사람들이 물건을 보면 저게 뭘까? 이렇게 주목을 하죠. 그 다음에 흥미를 가져요. 희한하네. 좀 볼까? 나도 좀 살까? 사야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옷가게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한테 이것도 입어보세요. 저것도 입어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정말로 내가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딱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또 옆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옷가게 하는 분들은 다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오늘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구경하고 갈 사람이다.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개사무소에도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그냥 물건 알아보러 온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물건을 소개해야 될 거고 그냥 가격만 알아보러 그냥 동네 구경하러 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하는 거고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을 점유하라는 얘기예요. 고객의 심리 상태에 맞게끔. 됐나요?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은 뭐겠어요?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라는 얘기예요. 수요자와 누구?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 중시. 지속적 관계 중시. 자, 이거는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1990년대 말인가 2000년대인가부터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적립 포인트. 적립 포인트 있죠. 우리 뭐 미장원을 가도 뭐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또 저기 대형 할인점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적어도 있더만요. 대리운전도 10번 하면 한 번 무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던데요. 안 해보셨나요? 오래됐나 그거? 저희 와이프는 몇 번만 더면 이제 한 번 무료로 한다던데. 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와이프가 들을 수도 있는데. 전국 소문 다 낸다고.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이 적립 포인트.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중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중개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특히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에 계속 갑니다. 그 가게에 계속 가요. 투자 목적인 사람들은. 물건을 잘 소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몇십억대 자산가들, 몇백억대 자산가들, 이런 자산가들, 이런 물줄을 잡아야 돼요. 이런 물줄을 한번 잡으면 그 사람이 또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이 주변에 소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브리핑 얘기했죠. 이 물건 설명할 때 그런 브리핑을 잘하면은 그런 물줄을 잡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경험에, 자, 이제 요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저도 지금까지 그 물건을 알아볼 때 아주 잘한 중개사가 있었어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브리핑에 관한 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중에 참고하세요. 제가 물건을 봐달라고 했는데 방이 3칸이고요. 가격대는 얼마대.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5분 이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를 하고 이제 뭐 추가로 뭐 이러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셀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셀링 포인트. 이걸 판매 소구점 이렇게 다 해요. 판매 소구점. 그러니까 고객이 뭘 요구하느냐. 소구는 요구로 번역하면 돼요. 뭐 어떤 점을 요구하느냐. 어떤 포인트냐. 자, 이런 포인트, 판매 소구점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그다음부터 고객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50억대 빌딩을 사달라고 하는 선배가 있어서 소개를 해줬는데, 소개하면서 내가 그 선배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셀링 포인트를 무시한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50억대 이 자산가가 50억대 자산가가 아니죠. 사실 그 물건이 사는 게 50억이니까 다른 자산도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링 포인트를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를 봐서 자, 몇 날, 며칠, 몇 시 시간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 갔어요. 갔더니만 여기에 맞는 물건들을 A4 용지에다가 딱 목록을 따다닥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볼 수 있는 물건 몇 개, 오늘 못 보는 물건 몇 개. 볼 수 있더라도 그 집이 아니라 그 집과 같은 라인의 밑에 빈 집은 볼 수 있다. 그 집은 볼 수 없어도 같은 구조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딱 컨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약속, 내가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 근데 그 A4 용지 이렇게 몇 장 밑에 만약에 제가 가격대를 좀 올리면 어떤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더 가면은 볼 수 있는 물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비로 더 넣은 거예요. 예비로 더 넣었는데 여기 갔어요. 여기 갔는데 여기 간 게 아니고 여기 갔는데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고 느낌에 요 집이 괜찮아요. 요 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로 한 것으로 계약했다고요. 이렇게 브리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브리핑이었어요. 나중에 내놓을 때도 이 집에 내놓는 거죠. 내놓을 때도. 근데 이사를 갔더라고. 굉장히 잘하는데 일부러 이 집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거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의 단지의 중개사무소가 아니에요. 이 집은. 따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 내놓고 일부러 이 사람 찾아갔다니까요. 워낙 브리핑을 잘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이제 못했을 뿐이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보다 지금까지 더 잘하는 사람을 본 적 없어요. 이 사람 다음에 약속을 해서 그날 이 사람하고 약속 2시간 뒤에 다른 지역, 이 후보가 된 다른 지역에도 약속을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어디 이제 소개를 하러 갔는지 전화하라고 돼 있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러면서 도착했는데 사무실 가지도 않고 바로 타래요. 탔어요. 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냐고. 못 본대요. 유턴. 또 다른 데 전화하는 거예요. 볼 수 있냐? 지금 못 본대요. 또 유턴. 그러면서 잠깐만요.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있대요. 굉장히 싸. 이건 너무너무 싸대요. 방 몇 칸인데요? 2칸이래요. 나는 지금 3칸을 요구했는데 2칸짜리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모님도 계셔야 되고 이렇게 방은 3칸은 돼야 되는 상황인데 2칸이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방 2개짜리 집으로. 결국 그 집 봤다니까요. 근데 전혀 보는 의미가 없는데 그 집을 본 거예요. 이건 꽝이죠, 꽝. 이러면은. 그러니까 판매 소거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비로 그렇게 브리핑을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하는 거죠. 또 그리고 상가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률 분석도 잘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시장론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 하고 감정평가론 들어갈 겁니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